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자,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현명하게 도와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재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꼭 필요한 보험만 가성비 있게 그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전문가 박동재입니다. 네, 좋습니다. 필요한 보험만 쏙쏙 골라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어떤 내용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이준곤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걱정은 반으로, 보장은 2배로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이준곤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재욱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보험으로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이재욱 보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재가보험입니다. 박동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제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신 걸까요? 사회자님, 그 인생설계 원픽을 통해서 많은 보험들을 안내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재가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재가보험 사실 들어는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 네, 생소하시죠?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가 보험이라는 단어, 이 말 한마디를 듣게 된다면 대부분 내 건강이나 내 보장이나 흔히들 실비라고 말하는 실손의료비, 그리고 또 생명에 관한 생명보험비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이 재가보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대비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가보험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효율적인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간단한 퀴즈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먹기 싫어도 먹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네, 바로 나이입니다. 절대불변의 법칙이죠. 네, 세월에 따라서 사람은 나이를 1살, 2살 더 먹게 되는데요. 사회자님은 내가 만약 60대가 되었을 때 어떤 하루를 보내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생활하실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60대요? 글쎄요, 60대는 아직 좀 너무 먼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자, 네, 개인마다 격차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60대쯤 되면 우리 몸은 당연히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사람마다 평소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 또 올바르게 유지했는가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두들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거기에 더해 한국의 노인층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경제활동 참여율과 빈곤율이 1위입니다. 자, 대부분의 노년층은 건강과 경제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가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눈치를 좀 채셨을까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국가통계포털에서 발췌한 인구 상황판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순으로 인구 변화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좌측 과거 그래프부터 보시면 1960년대 우리나라는 농업화 기반에서 급격한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를 겪는 세대로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베이비붐 시대였습니다. 당시 출산율은 자그마치 6.3명으로 연령 계층별 구성이 0세부터 19세까지 가장 높은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의 큰 재산이자 그리고 국가의 초석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노령화 지수는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 2025년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도 대략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4명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최저 수준이며 한국은 이미 소멸 중이다라는 심각한 상황에 당면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빨간색 네모칸을 보시면 과거에 비해 현재 65세 이상 인구수가 전체에서 20%를 돌파하였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일본과 같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였고요. 노령화 지수 역시 100명당 1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보다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고 좋은 신약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다 보니 중위 나이는 무려 46.7세를 기록하고 있고 당연히 수명이 늘어나 노인 인구수 증가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미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2070년에는 대한민국 사회는 어르신분들이 이끌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미래에는 노인 포화 상태로 예측됩니다. 예상되는 중위 연령은 무려 63.4세고요. 노령화 지수는 100명당 726.8입니다. 자, 이렇게 재가보험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나의 미래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하고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매달 생활비로 부부 기준 평균 268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시대에 따른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요. 생각 이상의 높은 생활비를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노년층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 얼마나 생활비나 의료비 등이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고요. 자, 사회자님, 인구 상황판과 고령자 생활비 자료를 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확실히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정말 노령화 사회가 심각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비도 역시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치매나 인지 기능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입원하기보다는 돌봄 서비스를 필요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경우 앞서 말씀드린 생활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감당하기 힘든 간병 비용으로 인해 간병 파산,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간병, 그리고 간병 지옥, 자살 등과 같은 안타깝고 끔찍한 이야기들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4, 5년 전에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간병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니라 최소 4년, 5년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어온 사회적 문제로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였고요.
둘째, 노년층의 기대 수명은 이미 늘어나 있습니다. 자, 셋째, 나는 과연 내게 다가올 미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였는데요. 자, 지금까지 사회적 흐름과 걱정거리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사회자님,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 또한 전문가로서 알려드려야겠죠. 네, 그럼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게 해결 방법도 빨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재가보험으로 든든한 해결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자, 먼저 재가보험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보험이란 장기 요양 보험의 한 형태로 가입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필요한 간병 그리고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자, 단순하죠.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편안하게 요양받기를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요도 현재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했으니 그럼 아무나 아무런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자격이나 절차가 필요할까요? 자, 먼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만 65세 이상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단 직원분이 방문하여 기존에 따라 신청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의사 소견과 함께 등급 판정을 합니다. 자, 참고로 본인 상태에 맞는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 등급 중 하나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장기 요양 등급 인정을 받으신 분에게는 유효 기간 그리고 서비스 설명, 월 한도액 그리고 본인 부담률에 대해서 기입이 되어 있는 인정서를 받게 되고요. 한마디로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급수에 맞는 월 한도액으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1, 2등급의 경우 심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전체적인 생활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받는 등급입니다. 대표적으로 극심한 치매, 중풍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혼자서는 의과 식을 해결하기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 2등급을 판정받으신 분들은 요양 전문시설에 입소하여 전문가와 함께 생활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 4등급은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생활하시며 부분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등급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팡이를 사용하시거나 허리 디스크 그리고 무릎, 관절 등의 수술을 하신 분들이 현재 가장 많이 판정을 받는 구간이고요. 나머지 5등급과 인지장애 등급은 치매 환자분들이 받는 등급으로 치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인지능력 저하, 경증 치매라는 기준을 삼아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등급 판정을 받고 집에서 이용하는 재가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대표적으로 총 6가지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방문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댁으로 직접 방문,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을 하시게 되고요. 현재 판정받으시는 가장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시는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자, 둘째 방문 목욕이고요.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갖추어 이용하실 분들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자, 셋째는 간호사 또는 의료 관련 인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간호, 진료 같은 의료 서비스를 요양하시는 데 도움을 주는 방문간호고요. 자, 네 번째는 주야간 보호센터, 저희 일명 요즘 노치원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기능 향상을 위해 교육 등을 제공받습니다. 자, 현재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처럼 픽업 차량도 집으로 오고요. 동년배 어르신분들끼리 레크레이션도 진행하는 등 가장 보편적인 많은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단기 보호고요. 일정 기간 동안 해당되는 기간에만 요양기관의 보호하에 활동 지원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는 서비스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복지연구인데요. 신체 활동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인지 기능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용구들을 제공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지팡이, 그다음에 휠체어, 그다음에 보행 보조기, 미끄럼 방지 양말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 나이 만 65세에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고 상태에 맞는 등급을 판정을 받아서 월 한도액 선에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회자님, 이렇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노후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네요. 저는 말씀해주신 내용들 중에서 이 방문 요양이 가장 좋은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요양 보호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가사나 요양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로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방문 요양, 그리고 주 야간 보호센터, 복지 용구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렇게 이용하시고 매월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노후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태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매월 보험금을 청구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보험사에 재가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해당 보험금을 매월 청구 그리고 지급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먼저 등급 판정을 받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재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가입한 보험사에 매월 영수증을 제출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겁니다. 자, 사회자님, 재가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요양 등급 판정도 받고 또 내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도 이용하고 가입해 놓은 보험사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는데 어떠세요? 정말 좋죠?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가보험을 좀 잘 가입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이 재가보험 가입을 잘 준비하시는 방법은요. 재가보험은 나이가 어릴 때 가입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게 산정이 되는데요. 제가 전 보험사 보험 가입 시의 인수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보험사마다 판정을 하는 기준이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뇌 관련 질환을 중요시하게 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 또한 중요한데요. 특정 질병이나 이미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준비 시에 50대, 60대 분들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늘려 월 납입 보험료를 낮게 책정을 하시고 납입 면제 조건을 잘 확인하여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 나이가 60살이신 분은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했다면 만 65세부터 등급 신청이 가능하니 5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65세가 되어 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면 납입 면제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은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한 재가보험은 각 보험사별로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상품만 가입하시는 것보다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나 보장 금액을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하시고 중복으로 준비하신다면 노후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사회자님, 앞으로 내게 닥칠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해결책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재가보험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서비스도 이용하고 보험금도 청구하고 어떠신가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전문가님 설명 들으면서 이 보험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재가보험 가입 시에 주의할 점 없을까요? 네, 이번에도 아주 예리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재가보험은 듣기만 했을 때 누구에게나 다 좋은 보험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점검하고 두들겨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해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장기 요양 판정을 받고 재가 서비스 이용 시 아까 말씀드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그다음에 주 야간 보호센터 등을 이용하실 때는 본인 부담금이 존재를 합니다. 재가 서비스 이용 시 보통 본인 부담금은 15% 이상이고요. 15%이고요. 시설급여는 20%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자, 간혹 만나는 분들 중에서 무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서비스 중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시에는 등급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대별로 비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기 전에는 해당 시설과 사용 시간을 조율하시길 권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 분들이 간혹 혼동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양 등급 판정을 이미 받았다라고 해서 모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판정을 받고 나서 반드시 재가 또는 시설 그리고 보호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영수증을 증빙, 청구하여야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는 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모집 종사자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순 보충제로 생각하시고 투약 중인 약, 특히 뇌 영양제를 고지하지 않으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지 위반으로서 보험 계약이 파기되거나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과거 치료력이나 먹는 약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재가 보험 가입 시 필요한 담보들로만 구성해서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보장을 선택하여서 가입하면 좋겠지만 그만큼 보험료 또한 올라가고 부담이 됩니다. 결국은 유지를 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꼭 내가 사용할 서비스 위주로 정확히 파악하시고 준비하시길 권하겠습니다. 그 어떤 보험도 결국 유지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장기 요양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서 계속 등급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각 등급마다 2년에서 3년 주기로 판정을 다시 받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재가보험에 대해 모든 설명을 드렸고요. 노후 생활함에 있어 매우 도움이 되는 보험이지만 무분별한 보험 가입은 꼭 피하시고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가성비 있는 보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재가보험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전문가 박동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보험 가입 순서입니다. 관련해서는 우리 이중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왜 이런 주제를 선정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정말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이 보험에 가입했으나 정작 어떤 보장을 받고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가까운 지인분께 알아서 잘 가입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정작 중요한 본인께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인데요. 그렇게 나중에 보험을 확인해 보면 불필요한 보험, 보장을 받기 힘든 보험들에 많이 가입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될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험에도 가입 순서가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순서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우리 보험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먼저 보험 리모델링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단어가 조금 낯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집 리모델링으로 비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집을 리모델링한다. 어떤 뜻이죠? 집의 틀은 유지한 채 내 생활 습관과 니즈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더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는 것이 집 리모델링이죠. 보험도 큰 틀에서는 동일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불필요한 담보는 삭제하되, 다만 집과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은 필요한 담보를 중간에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리모델링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 보험은 해지하고 다시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담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게 자유롭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보험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좀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한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보험 가입은 보험 리모델링을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험 리모델링을 하시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운 지인분께 말씀하시고 본인께서 확인하지 않은 결과인데요. 그렇게 보험에 잘 가입된 줄 알고 정말 성실히 납부하시는데 중간에 저희 같은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내 보험 잘못됐구나. 보장받기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해지하시고 다시 준비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떤 보험을 우선순위하여 가입하고 어떻게 잘 가입할지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기존에 이미 보험이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꼭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용어도 조금 어렵고 생소한 이름들이 많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험의 가입 순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순서를 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최우선 순위는 어떤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4천만 인구가 가입했을 정도로 보편화된 보험이고, 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 내가 나이가 들어 질병에 걸려도 상해를 당해 수술을 해도 내가 지급한 보험료에서 일부분을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요. 이 보험이 우리나라에 출시된 보험들 중에 가장 혜택과 보장의 넓이가 넓다는 것인데요. 그 뜻은 반대로 회사에게는 손해율이 높다는 뜻이고 반대로 소비자에겐 혜택이 좋다는 뜻이겠죠. 다만 이런 실손의료보험도 한 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갱신형 상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갱신형과 비갱신형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갱신형 상품은 초기 보험료가 조금 저렴할지 몰라도 내가 보장을 받는 그 순간까지 납입을 해야 되고 보험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비갱신형 상품은요. 최초 계약한 그 금액이 변동되지 않고 납입 기간도 10년, 20년 설정하여 그 기간이 지나면 납입은 하지 않은 채 보장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은 내가 미래에 가져갈 혜택과 보장이 무궁무진하기에 갱신형 상품이지만 반드시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런 실손의료보험도 시간이 지나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변해왔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2세대 실손보험은 정말 혜택과 보장이 좋아서 해지하면 안 된다.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2세대에 갖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2세대에는 크게 1년 갱신형, 3년 갱신형이 있는데요. 보통 실손의료보험 가입하실 때 예를 들어 생명사의 사망보험금이나 몇몇 담보를 추가해서 가입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보험료가 갱신되며 나에게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 2세대 실손을 해지하기 아쉬워서 싫어서 필요 없는 사망보험금을 몇십만 원 지불하면서
유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특히 2세대 1년갱신 갖고 계신 분들께 제가 한마디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1년갱신형 상품은요. 15년의 재가입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15년 재가입 주기 무엇이냐? 내가 2세대 실손을 가입하고 15년 뒤에는 2세대 1년갱신 상품이 해지된 후에 그 당시에 출시되어 있는 실손 세대로 재가입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뜻은요. 제가 어차피 15년 뒤에 해지될 보험,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사망보험금을 몇십만 원씩 납부하면서 유지할 필요 있을까요? 그 부분은 개인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과감하게 바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4세대까지 바뀌었다고 하니까 나에게 잘 맞는 내용으로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실손 의료비 말고 또 우선순위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보험이 있을까요? 우리 실손의료보험 잘 준비해 줬으면 이제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3대 질병이냐? 우리 3대 질병 먼저 무엇인지 알고 가실까요? 암, 심장, 뇌 관련 질환인데요. 이 우리나라 사망자 10분 중 5분께서 이것과 관련된 질환으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치료도 많이 되고 있지만 그만큼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고 치료 기간도 긴 것이 단점인데요. 우리 가만 보면 주위에 암에 걸리시거나 심장질환 걸리시거나 뇌질환 있으신 분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 소득에 공백이 생기십니다. 그 소득 공백을 잘 메꿔줄 것이 바로 이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인데요. 주의할 점은 이 진단비 잘 준비하셔야 잘 메꿀 수 있겠죠?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인데요. 암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외감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 보셔야 됩니다. 우리 소외감이 무엇이냐? 바로 여성 발병률 1위인 유방암, 남성 3위 전립선암을 포함해서 방광암, 자궁암 이 4가지를 소외감이라 불리는데요. 어떤 상품은 소외감이 일반암과 같이 묶여 있고 어떤 상품은 일반암과 소외감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구분된 상품은 보통 일반암 진단금의 10에서 20%만 보장되니까 우리가 암 진단을 준비했다 하신다면 일반암과 소외감이 같이 묶여 있는 상품을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뇌질환인데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뇌질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뇌 하면 뇌출혈이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께서 뇌혈관이 터지는 뇌질환, 뇌출혈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밖에도 다른 분들께서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험에서는 이 뇌출혈과 뇌경색을 묶어서 뇌졸중으로 담보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MRI 찍었더니 머리에 혹이 있다, 꽈리가 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증상들은 혈관이 터지거나 막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뇌졸중으로는 담보가 되지 않고요. 뇌동맥류라고 해서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하시는 게 보장의 범위가 더 넓겠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장에는 3개의 간상동맥이 있는데 그중 하나만 막히더라도 우리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갑자기 윽 하고 쓰러지는 이 심근경색 발생하는데 심장도 역시 꽉 막힌 것이 아니라 일부만 막힌 협심증까지 보장되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하시는 게 보장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혹 나는 심장 자체의 질환까지 준비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세요. 예를 들어 심장이 빠르게, 느리게,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있겠고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심부전 발생하겠죠. 이런 심장 자체 질환까지 준비하고 싶은 분들은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로 준비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같이 준비하실 수 있기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심장 질환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가장 발병률이 높은 암, 뇌, 심장 질환 여러분께서도 꼭 이에 대한 진단비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실손 의료비와 함께 이 3가지 질환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 말고도 우리가 또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소득 공백을 진단비로 잘 메꾸셨다면 이제 치료하셔야겠죠? 바로 수술비입니다.
수술비의 가장 큰 장점이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인데요. 우리 진단비는 1회만 지급되면 소멸되는 반면에 수술비는 내가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류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수술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종수술비, 각 보험사에서 선정한 120대, 140대 그 기준에 맞는 수술을 진행하면 받게 되는 N대 수술비가 있는데요. 이 수술비는 중복으로 가입하셔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수술 비용에 대한 부담은 훨씬 경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진단비에 관련된 암 수술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 심장 질환 수술비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면 내가 살면서 중증 질환에 대한 수술비는 어느 정도 맞췄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암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수술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암 치료 플랜을 별도로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술비 보험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다 중복으로 보상이 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좀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들 쭉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보험 준비하면서 이것만큼은 더욱더 주의하자 하는 점들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핵심 위주로 요약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비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에 3대 질환에 대한 질병비, 진단비, 수술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먼저 암은 소외감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 준비하시고요.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도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 뇌혈관 질환도 뇌출혈, 뇌경색인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하시는 게 보장의 범위가 넓겠습니다. 마지막 수술비는요. 보장의 범위가 넓은 순으로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N대 수술비 있으니까요. 각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처럼 실손, 진단비, 수술비 세 가지 잘 구축하시면 보험의 틀은 잘 갖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이후에 보험 가입은 개인의 상황에 맞춰 추가하시면 좋은 보험 플랜 되겠습니다. 이상 보험 가입 순서 안내드린 보험 전문가 이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주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그 구분을 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내용 관련해서는 이재욱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좀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 두 가지 보험의 차이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어떤 차이인지 둘을 갖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지인들을 만나서 너 운전자 보험 있니? 이렇게 물어봐도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1년마다 갱신하는 그런 자동차 보험 정보를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그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동차 보험은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자의 신체나 뭐 차량에 대해서 피해 입은 그 보상을 저 돈 없어요, 못 해주겠어요 하면서 안 해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이 타인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법으로 강제를 해놓은 의무보험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중상해나 심한 경우 사망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때 해결을 잘 못하신다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해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책임 보장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면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도 다른데요. 그 자동차 보험은 1년마다 재계약이기 때문에 1년마다 결제를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고요.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고 그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그 월 납입의 방식이 크게 차이점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좀 헷갈렸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제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운전자 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보험을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님? 보통 이게 무료라면 고민하실 게 없죠. 그냥 무료로 혜택 받으시면 되니까요. 문제는 비용이 매달 발생한다는 건데요. 이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아나운서님. 보통 우리가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의 적정 보험료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적정 보험료요. 사실 적정한 보험료가 있겠냐마는 저는 한 3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보통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운전자 보험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적정 보험료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로서 제가 단언컨대 운전자 보험은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가 적정한 보험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될 게 적정 보험료로 제대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셨다면 매달 내가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나와 내 소중한 가족들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작년에 서울시청 그 부근에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9분이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유가 어떻든 사망사고 시에 만약에 내가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그 피해자분들의 형사 합의금이나 아니면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이런 비용들을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사비로 그것을 준비하게 되면 가세가 한 번에 기울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내 자신의 인생과 내 소중한 가족들의 인생이 한 번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예를 들었던 작년 시청 사고에 대해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분께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사망하신 그 9분들에 대해서 각각 2억씩의 형사합의금이 18억, 총 18억이 보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내가 보상할 수는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2020년 4월에 도로교통법에서 민식이법이 제정됐거든요. 근데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말이 많죠. 악법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스킬존에서 내가 멀쩡히 운전하고 갈 중에도 아이가 와서 부딪히게 되면 다치던 안 다치던 간에 부상 등급에 따라서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운전자의 책임이거든요. 운전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시는 운전자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운전자 보험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12대 중과실에 대한 보상도 못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12대 중과실도 일상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선택이지만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민식이법의 12대 중과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운전자분들께서 가장 좀 흔하게 겪으실 수도 있는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면 여기에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법적으로 중대한 교통 위반 사항들을 12가지로 정해 놓은 건데요. 사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운전하면서 물론 이 법을 억지로 일부러 어기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겠지만 내가 이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한 번도 내 평생 어긴 적이 없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되게 밀접하게 접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몇 년 전부터 우리 소비자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헷갈리게 하는 우회전 시의 횡단보도 통행 규정 이게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오늘 출근하시면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시면서 출근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대 중과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12대 중과실을 나도 모르게 이제 어기게 됐을 때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혹시 이게 사고로 이어진다면 혹여나 피해자분께서 많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면 운전자 보험 없이 너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자, 12대 중과실 사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운전자 보험 정말 꼭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꿀팁이 있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운전자 보험은 10,000원대로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고를 냈을 때 그 형사적 책임이 발생했을 때 형사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그다음에 내가 벌금형이 내리게 되면 그 벌금을 지원하게 해주는 자동차 사고 벌금 이것을 대인 대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 시에 조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변호사를 비용을 지원해주는 변호사 선임비 이 3가지가 교통사고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운전자 보험의 꽃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사고 부상 특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제 3가지는 사고 시에 피해자가 좀 중상해 있을 때만 내가 보상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경미한 사고에도 심지어는 내가 100% 과실 있는 사고나 단독 사고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특약이고 내가 부상이 크지 않더라도 부상 있는 사람이 피해자가 없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기 때문에 이 4가지로만 준비하셔서 4가지 위주로만 컴팩트하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 있게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 팁이고요. 이에 반해서 적립금을 넣으신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상해 특약을 넣으시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적립금과 상해 특약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특약을 적립금과 함께 배제하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운전자 필수 3대 특약과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의 꽃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로 위주로만 컴팩트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 준비하실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할 특약과 좀 배제하면 좋을 법한 내용까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신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 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인생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